내셨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검증된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러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오늘 비핵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중부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터키 출신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재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에서는 미세먼지가 오전과 밤에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 정부는 강경 대응보다는 살살 달래는 쪽으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대화를 강조했죠. 김정은 위원장과 분명히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앞으로도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특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캔자스주 지역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 미사일 실험 재개 위협과 관련된 질문엔 비핵화는 긴 과정이며 그 과정은 어려울 거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미국 앞에 놓인 과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에 한 약속, 즉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시기와 순서 배열 등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역사상 가장 강경한 제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중단도 검토한다는 북한의 강수에 미 당국자들은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맞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언급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분간 이 기조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러시아에서는 북핵 육자회담 멤버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최근 북한과 자주 접촉했던 러시아인 만큼 대북 정보들을 얼마나 공유할지, 특히 최근 북한 움직임의 의도 같은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동환 특파원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한러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회담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정말 우리하고 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고요. 이도훈 본부장의 러시아 측 회담 상대는 이고르 마로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러 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러 회담은 최근까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러시아를 방문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찬일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모르글로프 차관이 회담 상대였습니다. 직전에는 김영재 대외경제상과 한만혁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방문했습니다. 16일부터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러 회담은 러시아를 통해 현 시점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오랫동안 접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특수강간, 즉 성폭행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접대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무슨 짓을 했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이 두 사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일단 대검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전 국민적 차원으로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며 65만 명이 넘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에 검경 지도부의 명운을 걸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그대로 사실을 가리고 남아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진상조사 기한 연장에 부정적이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달 말로 끝나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5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씨 사건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새로운 팀이 사건을 맡게 된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은 조사단. 이번엔 김학의 전 차관과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를 직접 조사해 진상규명이라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14일에 이어 어제 새벽까지 두 차례 밤샘 조사를 벌인 끝에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가수 승리 등이 포함된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 나오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3년 전 정 씨가 여자친구의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허위 문서를 내는 과정에 정 씨 측 변호사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정 씨 측은 휴대전화가 부서져 데이터 복구 업체에 맡겼다고 말한 뒤 이후 복구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에 뒤늦게 정 씨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이미 증거가 될 만한 영상들을 지운 뒤였습니다. 결국 정 씨 측은 변호사까지 가담해 수사기관을 속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셈입니다. 한편 경찰은 강남클럽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4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속된 3명은 모두 클럽에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직원들입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경찰은 또 가수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의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연예인 등과 그동안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면서 수사 과정 등을 이야기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 총경이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이 기간에도 계속 연예인 등과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연예인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가수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인석 씨를 윤 총경이 알게 된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윤 총경은 그해 7월 유 대표와 승리가 차린 강남 클럽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관할 지역에 있는 후배 경찰 A팀장에게 단속된 사안이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알아봐 달라고 말합니다. A팀장은 사건을 맡은 B수사관을 통해 수사 과정을 알아봤고 이 정보가 그대로 유 대표 측에 전달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건 대응 중이라서 제가 나중에 다 대응 준비하고.
윤 총경은 이후에도 유 대표와의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과 18년, 윤 총경은 유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 했는데 횟수만 수차례에 이르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도 한 차례 골프를 함께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경찰은 일단 윤 총경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도 유 씨 등과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 수사의 초점은 이 시기 청탁과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덜란드 중부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범행 7시간 만에 터키 출신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국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전 네덜란드 중부도시 위트레흐트의 트램 안에서 여러 발의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3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던 용의자는 범행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직후 터키 출신의 37살 남성을 공개 수배했던 네덜란드 경찰은 도심 북쪽의 주택 수색 과정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가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국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 언론은 범행 동기가 가족 내 분쟁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e are investigating all possibilities, so that means possible terrorist motives, but also other possible personal motives. 사건 직후 유트레흐트 전 지역에 최고 테러 위협 등급인 5단계가 내려져 공항과 철도역의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학교와 대학 이슬람 사원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테러 위협 경고는 용의자 체포 이후 이전처럼 4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은 파악된 한인 피해 상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로 50명이 희생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구치소 철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전 수석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긴급 체포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겁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최순실 씨와 공모해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도록 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 아내로부터 4,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안 전 수석 측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심의 구속기한 6개월도 이번에 모두 만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심과 2심, 3심의 구속기간을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인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명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늘 오전에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 이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 수사망이 점점 윗선을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무에 이어 조만간 전직 사장이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은 전직 회장 차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딸의 부정입사 의혹이 불거진 김성태 의원도 유력한 조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검찰의 KT 특혜 채용 수사 대상은 2012년 하반기 공채입니다. 당시에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모 전무가 전격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끝은 그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찰 소환 대상은 서모 전 KT 사장입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검찰이 서 전 사장을 상대로 외부 압력을 확인할 경우 이 전 회장도 소환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김성태 의원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일말의 부정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됐다면 반드시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KT 세노조 측은 김 의원의 딸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라 KT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 이외에도 정치권과의 관계 등 유력 인사들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소문을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단지 김성태 의원 딸뿐만 아니라 KT에 들어와 있는 여러 권력층 자제와 관련된 추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이외에도 당시 또 다른 부정채용 의혹이 여러 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미사일 한 발이 어제 강원도 춘천 한 공군부대에서 발사됐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다 어이없게도 잘못 발사가 된 건데 다행히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해서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조유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에 길다란 흰색 띠가 생겼습니다. 이리저리 오락가락, 간격도 모양도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다가 잠시 후 폭발하는 적이 보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남긴 자국입니다. 아주 까맣게 올라가서 터졌어. 그 소리 들으셨을 때 아유, 얼마나 컸어요, 소리가? 커서요. 대포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이 미사일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의 공군부대에서 갑자기 발사됐습니다. 미사일 정비 작업을 하던 도중 잘못 발사된 겁니다. 그 정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여기는 포대기 때문에 관련 그런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하는 도중에 미사일이 이제 오작동으로 해가지고 그게 된 거고. 발사된 미사일은 지상 1.5km 지점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터졌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은 적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공중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쓰입니다. 잘못 발사된 천궁은 공중에 목표물이 설정되지 않아서 어지럽게 날아가다 자폭 시스템이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터지면서 주변 산지에 다량의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해당 부대의 사고조사반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비 과정에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유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벌써부터 내년 말에 있을 대선을 향해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최대 지지층으로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미 자동차 기업인 GM을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지난 주말 GM을 겨냥해서 해외 공장을 닫고 다시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라며 그야말로 트윗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해 11월. 북미 지역 5곳의 공장문을 닫고 인력 14,000여 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1호는 오하이오 로즈타운 공장. 이달 6일부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밀접한 지역에서 GM 감축 방안의 첫 이행 사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GM의 최고 경영자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장 폐쇄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엘라베마주 등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도요타 자동차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멕시코에 공장을 닫고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오하이오 공장을 재가동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관세 부과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He's got autos on his mind at General Motors. Are you expecting any updates on the autos tariffs anytime soon? Possibly, but I certainly am not going to make that announcement. 미 국무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방문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1년에 차량 34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2,7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보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따라서 정치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경제 분야에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많이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정말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예상되고 다른 지역들 20도를 넘는 곳이 많아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 되겠지만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잠시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동해안과 일부 영남, 전남 광양과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긴 하지만 점차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8도 등으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강릉이 22도, 대구 21도, 청주와 부산, 광주 20도, 춘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냐 아니냐, 중국발이면 어느 정도 비중이냐,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또 중요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달 초에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최악의 미세먼지는 60% 이상이 중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보도에 신방실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서울에선 일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135, 세종시도 143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대 대기화학 실험실에 의뢰해 미세먼지의 유입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6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된 배출원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반도, 그리고 베이징 등 대도시가 있는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대기 정체가 이례적으로 계속되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들어와 쌓였습니다. 2월 말쯤에 일단 우리나라에 중국 쪽에서 영향이 왔고요. 그게 다시 이제 돌아가지고 고기압성 순환을 따라서 중국으로 간 후에 3월 초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높은 농도가 되지 않았나. 이번 미세먼지의 성분도 처음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질산 암모늄 성분이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대도시의 디젤차 배기가스와 농업지대의 암모니아가 결합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나온 질소화합물이나 암모니아가 질산 암모늄을 만들고 2차적으로 생성된 질산 암모늄이 우리나라로 이동돼 와가지고 영향을 준 거죠. 특히 디젤차에서 나온 미세먼지는 같은 농도라고 해도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독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투자 자금을 끌어모았던 이희진 씨의 부모가 피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포함된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이 붙잡혔고 원인은 일단 채무 관계로 추정됩니다. 이희진 씨는 현재 수감 중인데 장례를 위해서 잠시 석방됐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어머니는 사흘 전 이곳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구급차로 와 있으니까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는 줄 알았지. 경찰은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이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후 살해 용의자 34살 김모 씨를 붙잡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은 경기 평택의 김 씨가 빌린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지난달 25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으로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한 뒤 이 씨 부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 3명은 당일 밤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 2명을 불러 이 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 센터 차량으로 옮겼고 이 씨 부모 집에 있던 현금 5억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진 씨 때문에 투자 피해를 받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범들을 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며 SNS 등으로 재력을 과시해 유명해진 이 씨는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이 씨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잠시 석방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5개월 사이 2차례나 인명사고를 낸 보잉 여객기 사건이 보잉 게이트로 범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 연방검찰까지 나서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 기종의 안전 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사와의 유착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교통부가 연방항공청의 보잉 737 맥스 승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고 또 법무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 대배심은 지난 11일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안전 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 간의 이메일, 메시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연방항공청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 맥스 8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사법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셈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항공청과 보잉의 유착은 사고 기종에 처음 적용한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가 나기 11일 전에 기술 분석팀으로부터 자동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를 보고받고도 안전성 승인을 독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시애틀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rough the organizational designated authority, Boeing hires their own people, they certify their own people, they oversee their own people with how they get this airplane manufactured. 또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항공청은 보잉 737 맥스가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고 보잉도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에티오피아 항공과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추락 사고 간의 유사성이 블랙박스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논밭 절반은 물에 잠겼고 유실된 도로 사이로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주택 여러 채가 주저앉아서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사이클론 이다이가 휩쓴 모잠비크 중부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필리핀 유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피해 지역을 확인한 결과 주민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가족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고 두 아이와 엄마는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난민을 주제로 한 만화 전시회인데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는 세계 각국의 작가 37명이 난민들이 겪는 공포와 인종차별을 작품에 담아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러시아 소치입니다. 비까지 내린 궂은 날씨에도 형형색색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깁니다. 비키니 스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모두 8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1,100명 넘게 참가했던 지난 기록을 경신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구직활동 지원금을 반년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매달 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광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일자리 센터가 청년 구직자들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이런 청년 구직자들은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렸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담이 이들에겐 큰 걱정거리입니다. 대학생 때는 알바하면서 같이 용돈도 벌 수 있는데 알바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 구직자들에게 활동 지원금 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졸업 후 2년이 되지 않은 청년 구직자들의 신청을 받아 취업 준비 비용 명목으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8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로 한정해 고소득층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유흥업소나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쓰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학 졸업 첫 해 취업한 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직을 한다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직활동 촉진 지원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보다 많이 고민하고 그를 통해서 직장을 찾아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직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사용처를 업종 중심으로 제한하다 보니 제대로 쓰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이 끊겼는데 새로운 틈새 시장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를 즐기려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 중국 마라톤 동호인 정카이치 씨가 자신의 7번째 완주에 도전합니다. 因为韩国跟中国的时差没有什么，所以身体适应的比较快，而且韩国的赛道朋友们都说可能 PB 的可能性比较大。 이번 대회에 참가한 중국인 마라토너는 260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인 동호인들과 사진도 찍고 경기가 끝난 뒤엔 관광을 하며 친분도 쌓습니다. 结束之后可能就想去明洞弘大，因为想吃一些韩国的美食之类的，然后看一下韩国的一些漂亮的地方，还有去那个咖啡店。 일행과 함께 움직이는 단체 관광과 달리 각자 편한 시간에 와서 경기에 참가하고 관광도 즐깁니다. 중국인 축구 팬들이 대구의 축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축구팀이 맞붙은 경기.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중국팀의 3대1 패배. 아쉬움도 잠시. 여유로운 여행자로 돌아가 한국의 치맥을 즐깁니다. 旅游兼看足球其实也挺不错的，因为可以怎么说呢？一边也可以支持喜欢自己的球队，另外一边可以认识一下韩国的文化。 2016년 800만 명에 이르던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배치 갈등 이후 급감했습니다.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스포츠 관광이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고시원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넘어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주거 공간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열악한 고시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주거 기준을 만들고 건축 기준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만한 방에 침대와 책상, 냉장고까지 들어찼습니다. 오래된 고시원의 경우 넓은 곳은 9제곱미터, 작은 곳은 3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 면적 기준으로 하면 채 한 평도 안 되는 셈입니다. 10곳 중 7곳은 창문이 없는 이른바 먹방이었습니다.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고 타는 거죠. 방자가 제일 싸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다 요만씩 해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방마다 창문을 내고 면적을 최소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고시원 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앞으로 짓는 고시원에는 이런 서울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형 주거 기준은 저희가 우선 먼저 서울시 지원에 시행하고요. 법령 개정이 저희가 정부의 법령 개정을 해서 동시에 법이 바뀌어야지만이 강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늘려 안전을 확보하고 빈방이 많은 노후 고시원의 경우 공유 공간이 있는 공유주택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혹은 이제 이런 공유주택으로 변경될 요인들이 유치하는 것도 역세권이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로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시민들에게 라돈 측정기를 빌려주고 측정한 수치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안전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이영화 기자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위해 침대를 구매한 김준석 씨. 라돈 침대 파문 이후 불안한 마음에 기기를 대여해 측정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준치인 148 베크렐을 넘어 제품 폐기 권고 수준인 222 베크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 침대 매트를 쓰는 모두 다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것도 폐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시민들에게 측정기를 대여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니 취합된 175건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18%,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넘어선 사례는 37%나 됐습니다. 일부 라텍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3,660 베크렐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고로 기준치 20배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라텍스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정부에서 검출된 결과하고 똑같은 제품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자치단체들도 간이 측정기를 대여하고 있지만 측정 결과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행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실내 공기질은 실은 가정집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생활 제품 속에 있는 방사선 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원인 2위로 지목한 라돈. 단순 측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활 속 라돈 저감 대책 등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최초 배관공사가 부실했고 형식적인 일일 점검과 미흡한 초동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사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 지난해 12월 4일 사고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으로 1991년 당시 이뤄진 부실 공사를 지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최초 배관 공사를 하며 용접이 불량하게 이뤄졌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용접된 배관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접 부위가 금이 가고 그 부분이 서서히 유리가 되고 나머지 그 용접 전체적으로 한 부분 50 곱하기 59cm가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또 사고 지역은 열배관에 대한 누수 감지선이 끊어져 중점 관리 구간으로 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했지만 형식적으로 점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육안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점검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하지만 메인 밸브 차단을 1시간여 지나서 하는 등 초동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장 A씨와 1991년 당시 난방공사 본사 공사부장 B씨 등 1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자동차에 이어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도 공유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진희연 씨는 급할 때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탑니다. 핸드폰 앱으로 검색해서 주변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 시간이나 회사 업무 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차 막힐 염려가 없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말에 시작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에는 지금까지 4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검색한 주차 공간에 이렇게 빌려서 타고 온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기만 하면 반납은 끝이 납니다. 카카오에서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공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자전거 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도록 하고 자전거 도로주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닐 수 있는 제3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문화, 그다음에 룰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다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병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드문드문 지체와 정체며 반대 일산 방향은 대부분 구간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한 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교에서 녹촌교 사이 양방향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부터 중앙대 앞 상거리 사이 지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사거리 지날 때까지 간간히 서행이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도봉로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사이는 정체 행렬이 차츰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국가인권위 앞에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명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집회 후 세종로 방향으로 행진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초안에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위해서 정당 지지율의 50%만 의석에 반영하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100%가 아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완전히 담보하진 못하지만 민의를 좀 더 충실하게 수용하는 방향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넣는 데 대해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합의를 이룬 여야 사당도 각 당의 추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선거제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어느 일방, 특히 제1야당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사당 역시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지만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5당 합의를 깼다는 점,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을 총선 시점에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제1야당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일단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되 추후에라도 한국당이 선거제 논의에 참여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루길 바라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국당이 과연 논의에 참여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별도 기구의 구성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게임의 룰을 게임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 자체가 특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로 볼 때 과연 별도 기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대결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검증된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러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오늘 비핵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중부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터키 출신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재조사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성광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진행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한 곳이 많은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정말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예상되고요. 의성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곳곳의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 일교차도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현재도 나쁨 수준의 농도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 그리고 전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지만 점차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날씨가 드러나겠고 동쪽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5도, 전주 1.7도, 창원 6도 등으로 쌀쌀한 곳이 좀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오늘 일교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강릉 22도, 대구와 포항은 21도, 부산과 청주, 광주 20도, 대전과 춘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